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넌 잘 모르나? 그 Y스트릿이라고 예. 우리 재테크 관련한 또 유명한 채널이 있어요. 아, Y스트릿 유명하죠. 거기 네. 대표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인 대우 기자인데 얘 KBS 라디오도 진행하고 네. 지난번에 그 출연하러 갔더니 그 형님 저희 이런 거 개발해서 같이 판매하고 있다 하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줘봐, 형이 광고 좀 해줄게 딱 했어. 여기 써있죠, 뒤에 우리 피디님이 대호야 형이 이렇게 신경 쓴다 너. 먹는 방법이 있어. 우리 한번 먹어볼까? 네. 이거 또 이게 오픈하네. 요 위에 요거를 열면 요걸 열면 알약이 있구나. 알약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정제, 연질 이렇게 두 개 있는 저거야. 네. 은행잎 추출하고 뭐 이거인데 은행잎 추출물이 또 이게 프랑스산이에요. 아 그래? 네. 너 그 사이트 많이 읽어봤구나. 제가 디테일하게 딱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먹자. 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액상을 먹는 거야. 네. 아유, 맛있는데요? 괜찮지. 레몬. 맛도 괜찮아. 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기억력하고 눈 감각 챙겼으니까 그렇지. 또 이야기 또 한번 해봐야죠. 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관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약효가 전혀 없구나. 말이 꼬이는 걸 보니. 왜 하나 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또 관세 보복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질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뭐 계속해서 무슨 보복 관세 매기고 있고 거기다 뭐 위안화까지 절하했잖아요. 그 질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강대강으로 붙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이 우리 중국 물건 안 사겠다라는 심보로 관세를 엄청 올렸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랬더니 중국도 이번만큼은 당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보복 관세를 더 올렸어.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것 봐라, 니들이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내가 다 봐줄 텐데 중국 너는 따따블이야 해서 또 올렸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과 양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아니 트럼프는 그 사이에 나도 그 재테크하는 사람이고 너도 주식 투자하잖아. 네. 우리 같은 개인들, 개미 투자자들 전부 자산만 폭락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런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미국이 중국을 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본인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왜 힘들었지? 하는 그 방식을 중국에게 적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 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우리 경제 교과서 또는 역사책에서 언제라고 배워? 뭐 대공황 때? 정답입니다. 20년대. 1929년 대공황을 미국 경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점으로 기억하게끔 우리 하고 있지. 자, 그러면 그때 미국 경제가 왜 힘들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야, 우리가 그때도 미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한 번에 힘들어진 거야? 결론. 유럽이 물건을 안 사줘서요. 과잉 생산됐죠. 그때는 미국이 유럽 대상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 때였거든. 좀 설명을 해줄게. 1차 세계대전, 1910년대에 있었던 그렇죠. 그 1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은 유럽 각 국가에 군수물자도 제공해주고 생필품도 공급해주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 그런데 이렇게 전쟁통에는 그 나라 내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도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벌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를 더 늘리거나 공장 증설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시설 투자까지 감내해서 그 1차 세계대전 당시 때 미국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는데 1920년대가 됐더니 이제 문제가 된 게 유럽의 전쟁이 끝났잖아.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정치적 불확실성, 리더십의 모호성, 그 다음에 인프라도 모호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소비력이 감소한 거야. 물론 그때도 유럽이 그럼 경제가 고꾸라졌나요? 아니야. 그때 유럽 경제가 그나마 가동됐던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1910년대 미국이 전쟁 때 또 돈 벌어간 거 있잖아. 그 돈 번 걸 다시 어디다 투자했다? 유럽에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1920년대를 유럽의 소황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에 돈 좀 벌었잖아, 이제 동생이, 아우가. 그래서 뭐 요즘 유럽 여기 그 외곽 지역에 대저택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내 사러 왔습니다. 나
양키야 뭐 이렇게 하면 온 거야 금이환양으로. 아예 뭐 원래 살던 집 뭐 기와장도 좀 갈아주고.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해서 다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20년대 초반에 하고 중반대까지는 그 힘빨로 조금 돌긴 했어. 하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 유럽이 근본적으로 치유됐다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세계대전이었고 각 국가가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못 닦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 미국은 이 사이클, 돈의 순환이 끊겨버린 거야. 유럽이 결국은 다시 언제쯤인가는 자기들 물건을 사줘야 이 공장이 계속 가동되면서 미국은 또 돈을 벌 거고 그 번 돈으로 다시 유럽에 투자를 해주든 뭘 해줘서 또 유럽이 그 돈 가지고 다시 소비를 하든 뭘 하든 뭐 하여튼 되면 이게 도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갑자기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뭔 문제가? 공장 안 돈다, 사람들의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한다, 고용 줄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미국은 대공황이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어느 국가가 어디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을 때 그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가 갑자기 물건을 안 사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한 거야. 미국은.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자고. 네. 미국은 이걸 일찌감치 이해를 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1980년대를 생각해봐. 네. 1980년대 일본이 엄청나게 부상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늘 방송에서도 가끔 비유했던 거 도쿄 땅 팔면 미국 전체 산다. 그렇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였고 네. 산술적으로 여러분 그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실제 가능했습니다. 일본에 돌아다니는 뭐 똥개도 뭐 입에다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입에다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대요. 일본의 호황은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미국이 걱정되잖아. 이거 쟤네들 말이야 호랑이 새끼를 키워놨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컸어?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또 풍지박산 내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본이 그 당시 뭐 군사력이나 뭐 국제적인 어떤 뭐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미국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경제력이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미국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계속 가장 뼈아플 때 IMF 외환위기 우리 다 기억하고 그렇죠. 제가요 원래 잘 사는 집 아들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다 기억하면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천지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또 그러면 살펴보는 게 뭐겠어? 일본은 도대체 뭐 누구한테 돈 벌어서 저렇게 경제가 잘 나가는 거야? 이거잖아. 봤더니 누구다? 미국이다. 나네. 나한테. 내가 사줬네. 이거야. 그리고 딱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의 대부분이 미국이었어. 거의 절대적인 비중.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 거지. 야, 이거 그럼 간단하네. 내가 물건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물건 사는 조건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쟤는 어차피 나 말고 나 같은 고객을 얻어 찾을 수가 없어. 큰 손 고객을. 그러면 간단한 거지. 야, 일본 들어와 봐. 너 그동안 많이 컸더라. 너 이번에 내가 네 계좌를 봤어요. 그랬더니 너 진짜 야, 네가 이러다 우리 집 들어오겠다 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네 물건을 너무 우습게 봤는데 너 이렇게 해야겠어. 네 일단 화폐 가치를 2배 이상 올려. 그래서 너 이제 그렇게 값싼 물건으로 우리나라 와서 장사할 생각 그만둬.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사해야지. 너 그렇게 허튼 수로 이렇게 돈 벌어갈 생각 하지 마. 하면서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마다 관세 내. 관세 부과하는 품목도 엄청 늘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랬더니만 실제 그때 일본이 어떻게 돼버렸어? 지금 일본이 그때 위상한가? 똑같아? 아니죠. 아니지. 미국이 일본과 교역하는 조건들을 전부 틀어버리니까 정말 일본이 해서 결국 뭘로 흘러간 거야? 잃어버린 이제 뭐 30년 한다는 소리 하잖아. 거기까지 흘러간 거야. 이쯤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는지 확실히 감이 온 거야. 자,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겠어? 그렇죠. 아무래도 대비를 좀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알지.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생각들을 쭉 가져왔었냐면 이거 1980년대 때 미국이 일본 성장하니까 일본 제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물건 안 사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진짜 풍지박산이 났는데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나 했을 때 미국처럼 돼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처럼 돼보자. 근데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중국은 가만히 있는다고 미국처럼 될 수가 없어.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일단 미국은 지작물이 없어. 자신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아무 지작물이 없어.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다 대서양, 대서양. 이쪽으로 가면 어우, 태평양, 태평양이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중남미, 네. 그리고 위로 가면 캐나다인데, 자, 일단 육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범접할 만한 어마어마한 국가가 대륙이 붙어 있는 곳 위하고 아래에는 아무도 없어.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없죠. 그렇지. 그래서 캐나다는 거의 미국 때문에 먹고 살잖아. 그렇죠. 캐나다 국민의 80%는 미국 국경선 바로 근처에 인접해서 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들도 역시 미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태반이야. 그러면 거기도 다 아래 위로의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영향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은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 이 부분도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서 이미 편제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태평양 건너서는 대표적으로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이쪽 지역, 필리핀까지 전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전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영향력을 구축하는데 뭔 지작물이 있어? 그렇죠. 없어. 미국은 해군력의 나라라고 내가 늘 얘기하고, 그래서 제독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정말 자신의 영역을 엄청나게 구축하는 대제국을 만들었고, 그 아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문화교류, 인적교류, 뭐 국방교류를 하면서 영향력을 그 지금의 위치로 올려놨는데, 중국도 그럼 그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네. 본인들이 언젠가 미국 말고 다른 데다가 또 물건을 판매하고,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때로는 물건을 강매로 떠넘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내가 지금 네 큰형이 힘들다, 너 이 물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기에는 중국 땅을 가만히 보면 그게 불가능해.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위로 가려면 막혀 있어. 시베리아. 아, 이거 막혀 있는 거야. 네, 막혀 있죠. 뭐 몽골, 시베리아. 맞아. 그래서 뭐 이게 확장성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서진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왜 아시아에는 항상 두 개 문명권, 어떻게 보면 세 개 문명권인데 중동의 문명권, 인도의 문명권, 그 다음에 중화 문명권이 있었냐면, 중국의 문명권이 있었냐면 이게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야. 그렇죠. 이거를 뛰어넘어서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단일 세력화하고 뭘 한다라는 건 아유, 쉬운 게 쉽지 아니야. 않죠. 예.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중국에게 버틴 사실은 유일한 민족이 난 한국이라고 생각해. 근처에 있으면서 끝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한국인데, 적지 않은 분들 무슨 소리세요, 교수님? 베트남도 있는데, 이 소리 하실 겁니다. 저는 베트남은 우리랑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베트남은 우리 남만이잖아, 남만. 네, 남만. 남만인데 중국에서 베트남을 넘어가려면 정말 한낮에도 컴컴해진다는 엄청난 밀림. 거길 지나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주둔하면서 전쟁 치르려면 여름에는 전부 다 병에 걸려. 무슨 이상한 질병 걸리고 전염병 돌고. 그래서 거기는 그 밀림이 요새야. 천의 요새. 그게 그렇지. 히말라야와 똑같은 기능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밀림은 결국 프랑스도 몰아내는데 성공하게 만들고, 하다못해 베트남전에서 미국도 결국 베트공 박멸을 못했잖아. 네, 그렇죠. 들어가서 이상한 땅굴 파고 있으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화염 방사기로 지지든 무슨 뭐 고엽제로 쏟아부든 네, 그렇죠. 이건 계속 자라. 자, 그래서 거기도 요새야. 천의 요새야. 그래서 진짜 중국한테 옆에 있으면서 끝까지 자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진짜 내추럴보는 우리밖에 없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중국은 이런 과정에서 어디다 물건을 팔지? 어디에 자신의 영역권을 설정하고,
그렇다고 동진을 하려니까 이미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까지 쫙 있고. 그렇죠. 포위하고 있는 형세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 가만히 보면 근데 중국은 늘 저 모양은 아니었어. 지금 중국의 우리 국경의 저 모양이 아니라 딱 보면 중국은 잘만 흔들면 이거 옛날 소련처럼 산산이 쪼개질 수도 있겠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네. 대표적으로 크게 4개 문화권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난 5개라고 봐. 그래서 그 4개에다가 난 하나. 이제는 중국과 상당히 기분상에 있는 홍콩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해서 야 이게 이거 무슨 다 분단 국가로 만들겠다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제가 상당히 불안전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미국의 큰 그림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또 중국이 안단 말이야. 중국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아유. 그래서 중국은 야 이거 안 되겠다. 분명 미국이 이거 우리 분열을 조장할 놈들이야. 그리고 또 우리 영역권을 우리가 넓히기 위해서도 우리가 옛날처럼 침략하러 자꾸 넘어오려고 했던 애들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큰형 노릇을 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가뜩이나 미국이 물건도 안 사주고 하니 그리고 우리도 잉여 건축 자재라든가 그리고 설비 투자도 많이 해서 더 생산할 캐파도 있으니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주자. 1대1로. 근데 그 1대1로를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아까 내가 말했던 여러 진출하지 못하는 장벽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개척하는 거. 그렇지. 드디어 인도, 중앙아시아 이쪽 지역으로 뭐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넘나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야 우리도 미국처럼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게도 고속철도 구축하자, 항만 인프라 같이 구축하자, 뭐 고속도로도 구축하자,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도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기도 우리가 원활해지는 거잖아. 그러니 또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려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이 유라시아 전체를 자기의 어떤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1대1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그 또 아까 말했던 몽골이나 티벳이나 또 위구르 같은 애들에게도 야 니들도 이제 중국인이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공동부유해보자 이것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야. 중국 바깥의 인접 국가들에게도 SOC 물론 그거 이제 그 사실 아닌 거 다 드러났지 알고 봤더니 돈 고리대금업이잖아요. 고리대금업이었잖아. 네. 그렇지만 모양새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해보려고도 하고 내부에서도 공동부에서 해보려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저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 그러면 저 다 돈 들어가는 일 못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물건 안 사면 되는 거야. 중국 물건을.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은 중국 물건 안 사서 중국이 하려는 방금 말했던 1대1로를 비롯해서 공동부유나 이 모든 계획이 좌초되거나 아니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미국이 기획한 거야. 그잖아. 네.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럼 실제 레알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 네. 레알 역사 어떻게 됐는지. 유럽 1900년대 들기 전에는 유럽이 저렇게 쇠락할지 미국이 대두할지 아무도 몰랐어. 아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영국만. 그럼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지역을 중심으로 또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자기 식민지들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잖아. 네,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 네. 그런 유럽이 갑자기 저 지경이 될 줄 몰랐지.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망했잖아. 네, 그렇죠. 지네가 사건 사고 쳤으니까. 그런데 그때 1차 세계대전 치르고 나서 유럽인들이 독일이 다시 20년 만에 경제대국, 산업대국, 기술대국으로 부활할지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죠. 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또 사고를 칠지 또 몰랐어. 그러니까 미래를 합격을 시켜줬었어야 되는데 아, 야, 얘네가 또 2차 세계대전을 저질러? 아니 너무 가혹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뭐 자포자기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 살아날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아도 났고 그것도 예측을 못했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누구도 예측 못했고 그 과정에서 유럽이 몰락할지 아무도 몰랐어. 논리적인 어떤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국이 대두됐잖아. 그리고 나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석학들은 너 생각해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의 15년 단위로 20년 단위라고 해야겠네. 20년 단위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그게 어떻게 되겠어? 사이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유럽의 그 당시 최고의 정치 외교 석학들 또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뭐 국가 안보를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1960년대 들어서 핵전쟁 난다고 했어. 그러게요. 이제 베트남전이 났네요. 그렇지. 내가 얘기하려는 그거야. 핵전쟁이 난다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소련은 그당 우리 늘 얘기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예, 그렇죠. 유럽은 미국과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걸 통해서 핵 안보 협정 맺고 서로 군비 증강하면서 치열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모습을 하면서 서로 한번 핵전쟁 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3차 세계대전 이제 인류 멸망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하게 그건 안 터지고 베트남에서 전쟁이 미국이 베트남에 고전할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그런데 또 고전을 했어.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미국 경제가 진짜 위기였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 다 금 퇴안해 주겠다는 거. 네. 그거 다 중단했잖아. 그렇죠. 금 가져와라 했는데 없다. 솔직히 없어. 앞으로 그냥 못 줘.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프랑스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네, 야, 쟤 없는데, 저거. 쟤 저거 없는데. 하면서 내놔봐. 했더니 없어.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그때 베트남에게 깨진 미국. 이제 미국 위기라고 했고, 그때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라고 한지 알았어? 미국은 끝났다. 미국은 끝나면 누가 이겼다? 소련. 이겼다. 그때 공산 진영이 굉장히 안정감 있었어. 네, 맞아요. 굉장히 체제가 안정감 있었고 각각의 위성 국가들이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본토를 보니까 저거 4분 오열됐네. 맨날 청년들이 시위나고 앉아있고 히피 문화라고 해서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뭐 마약쟁이들만 늘고 있고 뭐 이렇게만 비춰지잖아. 또 1980년에 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 또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네, 단결된 모습 보여줬잖아요. 맞아. 그래서 미국 끝났다. 이거 체제 전쟁에서 이거 아무리 봐도 소련이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90년도에 10년 지나서죠. 갑자기 또 소련이 패망을 했다고? 네. 경제적으로? 아유,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미국의 어떤 의도가 계획이 성공해서 그래서 중국을 막았다 하더라도 독일처럼 20년 만에 부활을 해서 또 뭐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국은 막았는데 미국이 엉뚱한데 뒤통수 맞아서 베트남처럼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자, 그런데 그럼 교수님 결론이 뭐예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디가 우위인지. 자, 1980년대 일본 그렇게 잘 나갔던 야 이거 조만간 우리가 미국 꺾을 것 같아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던 지나가는 개도 10,000엔짜리를 물고 다녔던 그 시절 그 돈 많이 벌었던 일본 사람들이 결국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부동산 투자. 정확히 어디 부동산? 도쿄. 그것도 있고 어디? 록펠러 센터 사고 록펠러 뉴욕에는 주요 빌딩들 막 다 샀잖아. 사들였잖아요. 하와이는 일본 땅 됐다고 그랬잖아. 네. 실제로 일본 교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네. 미국 망한다는데 미국 땅을 왜 샀지? 어. 대충 감아.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네. 일본이 그렇게 승기를 잡아서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국 꺾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폭망할 것 같은 미국 가서 왜 미국 땅을 사냐고. 중요한 시사점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중국인들 중에서 돈 많이 벌거나 공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식들 공부 제대로 시키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가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중국인들 중에서 정말 혹시 모르니 우리 여기다 집 사놓지 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집 사거나 부동산 하는 걸 많이 막았잖아. 네. 그래서 대부분 어디다 사? 캐나다에 많이 사. 그래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아직까지 판세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감오죠? 네.